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땅 확대를 위한 농생명 용지 일부 전환에 중앙부처 반대에 이어 새만금 인접 시군들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폭행과 막말 논란까지 무리를 빚은 군산시의회가 일부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까지 더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공식회의 불참에도 이유는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검찰로부터 6번째 기소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도 없는데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명 씨가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이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 의미와 어떤 작품들로 채워졌는지 열린K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산업용 땅을 넓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놓고 중앙 부처마다 이견을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냐를 두고 새만금 주변 시군의 속내도 달라 전북자치도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박웅 기자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정 방향은 산업용 땅을 늘리기 위해 농생명 용지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부안 바로 옆 농생명 용지 709 일대의 산업 용지 전환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안군은 이곳에 첨단 산업 기업과 연구 개발 기관을 유치하면 지역 주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산업 용지가 없고 산업 직접도가 낮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도 산업 용지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김제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업용 땅을 늘린 만큼 김제시와 인접한 관광 레저용지 등을 농생명 용지로 바꿔야 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산업용 땅을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바로 옆 농생명 용지 309가 709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을 새만금 개발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관할권 분쟁도 이어진 터라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단계인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새 시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통합의 단계는 현재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3개 시군을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함께 사무를 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는 아직 국내에서 추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이견에 주변 지자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전북도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도가 어제 진행한 통합시군 상생발전조례 도민설명회가 완주 전주 통합 찬성 논리만을 내세운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 권요한 도의원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 근거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완주 전주 통합을 정당화하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조례 제정을 내년 완주 전주 주민투표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동료 의원 폭행부터 막말 논란까지 빚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툭하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의원도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달 늦게 배지를 단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7달 뒤 이번 시의회가 처음 내린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부인 차량 유리를 벽돌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의원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종삼 의원의 징계는 공개 경고 및 출석 정지 10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우 의원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시의회 공식 회의에 26차례나 빠졌는데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도 불참 횟수가 단연 많습니다. 많이 빠지셨던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아니 어머니 좀 병번호도 오고 그때 시기가 그랬었거든요. 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도 전체 의원 중 꼴찌입니다. 의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걸 묵인해주는 군산시 의회는 이걸 합당하다고 생각한 건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에 머문 군산시 의회. 자성 없는 추태와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군산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차갑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지방의원은 공식 회의에 자주 빠지더라도 미리 청가 신청이란 걸 하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출석 이유인 청가 사유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오중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본회의 등 시의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 이유는 비공개합니다. 불참 횟수만 알 수 있는 거지 불참 그렇죠. 사유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 군산시 의원들은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의장에게 미리 청가 신청서를 내는데 닷새 연속 불참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회의에 자주 빠져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보니 청가 사유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옵니다. 청가 사유도 함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왜 냈는지,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시민들이 알고 이걸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법적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는 주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청가 사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는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청가 사유 비공개, 공적 책무는 외면하고 특권만 요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림픽 유치 준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체 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실어달라고도 했는데요. 도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해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관영 지사.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직접 설명하겠다며 의회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를 20분가량 미루고 그 사이에 이뤄진 비공개 설명회. 김 지사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올림픽 유치 동향과 경기장 활용,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했을 때 언론에 배포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굳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원들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전북만의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과 실행 계획 등 명쾌하고 속 시원한 설명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이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의원들에게 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기엔 시간 제약이 따랐고 답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2026년도에 후보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에 대한 추정치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의회와 협의 없이 이뤄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신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전북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개인 163명, 법인 123개이며 전체 체납액은 113억 7천만 원입니다. 전북도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전주시가 기린대로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른바 BRT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계획 등 앞선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 자신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어제 6번째 기소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기소했다며 2021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이미 전달된 축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른바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주지법이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신도를 속여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종교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의 힘든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하고도 반성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0여 년간 기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신도 14명을 상대로 자신을 영적 존재라 속여 16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지사 공천뿐 아니라 대선 후보 비서실장 등 여러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명태균 씨는 한 식사 자리에서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A씨입니다. 내가 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사법고시 동기라 그런 거 이야기해갖고 대통령이 장재호한테 그 아들 챙겨서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 A씨도 놀라움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나 바로 전화했지. 그 여사가 전화했지.
와, 영화 같네요. 어떻게 전화를 하세요?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 A 씨를 챙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챙겼을 거예요. 장제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대선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는 등 여러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주장과 닮았습니다. 취재 결과 A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최근까지 대통령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명태균 씨와 아는 사이는 맞다면서도 대선 캠프 때부터 자신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도 취재진에게 의원 시절부터 A 씨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지 대통령 부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약 800건의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서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 전문 투약병원을 운영하며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4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사를 고용해 겉으로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료 목적의 진료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그냥.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약 1,800만 원을 받고 10시간가량 투약했으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새벽에도 투약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약을 주고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도 투약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 제3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800여 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 의무가 없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애토미데이트를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애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건의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했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해당 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복귀하자 학교를 떠났습니다.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크게 높이며 피해 여성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상습적이거나 특수 중상해로 볼 수 없다며 맞섰고 가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비상장 주식에 호재가 있다며 매수를 권하고 돈만 받아 챙긴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받아 가로챈 돈만 15억 원에 이르는데 로또 예측 사이트의 회원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텔레그램 대화방 수십 개가 열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사용한 오피스텔입니다. 20대 총책 A씨는 이곳을 거점으로 지난 5월부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배들을 모아 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곧 해당 주식이 상장된다며 자신을 통해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비상장 주식들을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운영이 중단된 로또 예측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이용하기도 했고 SNS에 투자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달 동안 86명으로부터 모두 15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많게는 8천만 원까지 투자금을 건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들은 매수조차도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사기 조직원 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못 사는 주식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고 그걸로 주겠다, 그걸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사기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 주십사. 경찰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남기면 자칫 범죄 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열린 K 시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죠. 2년여에 걸친 지역 순회전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선 전북 도립미술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희 컬렉션 이제 전북에서 열린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매회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였다고 하는데 전북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 인터넷 예약은 사실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잘 초기에 현장 예매를 조금 여유분을 놔서 현장에 오시면 아마 기다리시면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토일은 예약이 완료됐고 주중에는 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마 이제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희 컬렉션 전북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나요? 이건희 컬렉션은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이 50점을 대여해 줘요. 공평하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사실은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건희 컬렉션이 85점 그리고 나머지 국립미술관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한 작품에서 139점이 전시됩니다. 가장 많게는 이중섭 같은 경우가 거의 개인 초대전에 가까울 만큼 13점씩이나 한 곳에 있고 네. 장욱진, 박수근도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육로는 너무너무 많은 작품이 있어서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그간 광주나 부산 등 전국 9곳 공립미술관에서 순회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북에서 마지막 순서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남다를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 22년에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과 전국에 있는 11개의 광역시도 미술관은 네네. 매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협의 네. 테이블이. 그래서 그 협의 테이블에서 이 이건희 컬렉션 전을 하기로 했고 10개의 광역시도 미술관이 순서를 정했는데 그때 전북 도립미술관이 10번째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10번째. 근데 지금 이제 충남 도립미술관이 곧 열리게 돼서 사실은 이제 그곳에서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서 저희가 마지막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저희 전시가 끝나고 나면 해외 순환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네. 국내에서는 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다른 데하고 여기가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껏은 이건희에 맞추던가 아니면 작품에 맞췄는데 저희는 기증의 의미에 좀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팔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채 순수히 무언가를 주는 것. 그런데 그게 주었을 때 전체 사회의 재산이 됐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래서 주제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주장을 한번 제시해보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품을 기증 작품으로만 139점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증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저희 전시의 특징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게도 다른 데서 한 번도 보시지 못한 작품들을 사실 저희하고는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혜석의 작품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응로가 전주에서 머물렀던 그 10몇 년간에 만들었던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이중섭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지금 바다를 건너서 저희한테 왔죠.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다른 대구, 광주에서 보지 못했던 작품이어서 보지 못하셨던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기증이라고 하는 의미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특별전이 모든 작품이 다 기증품으로 구성이 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021년에 이건희 컬렉션 기증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기증 작품이 크게 늘었었잖아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북 특별전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럼요. 일단 전북 도립미술관에도 기증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문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이렇게 기증 문의가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 혼자만 혹은 우리 가족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가운데 그게 아니라 모두 함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희 컬렉션, 그다음에 기증문의,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기증문의, 이것들은 모두 다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희 컬렉션 방문 전에 미리 알고 가면 도움될 만한 뭐 관람 포인트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작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국 근대 미술 뭐 이렇게 눌러보셔도 되고 네. 혹은 다른 이건희 컬렉션을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작가들이 나왔다는 걸 좀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걸 보셔도 되고 뭐 저는 좀 다양하게 마음을 열고 오시면 더 잘 즐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년 2월 9일까지죠? 네, 네. 내년 2월 9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이어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진안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이 머물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을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아침 식사는 완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제공되며 1,000원에서 2,000원의 가격으로 하루 200명분의 로컬 푸드로 만든 김밥과 샐러드, 샌드위치 등이 판매됩니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근로자들의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도에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최초로 시작하는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진안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위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23억여 원을 들여 진안군 단양리에 2층 규모로 지었으며 최대 40명의 공공형 농가형 계절 근로자가 지낼 수 있습니다. 군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근로자 입소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임실 아삭아삭 김장 축제가 22일부터 사흘간 임실 치즈 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장 체험은 사전 예약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이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로 9번째 맞은 임실 김장 축제는 우수한 품질의 배추와 고추가 입소문을 타면서 절임 배추와 양념 111톤이 사전 주문돼 6억 2천만 원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남원시가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여성 친화 도시에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여성 친화 도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과 편의 증진,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 중 여성가족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이른바 재생자전거가 익산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익산시는 도로와 거치대 등에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100대를 수리해 익산 행복 나눔 마켓 등에 기부했습니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해마다 재생자전거 100여 대씩을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의 자연계열 논술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험생 측은 재시험만이 대안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연세대는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연세대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과 추가 소명 자료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 측과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은 논술 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중지됐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세대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항고심과 본안까지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연세대로서도 그리고 수험생들로서도 피해가 서로 클 수밖에 없는.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2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며 정시 2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가로챈 대출금은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공터에 차량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범퍼나 트렁크 등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폐차 직전의 상태나 다름없지만 정상으로 둔갑해 대출 사기에 이용됐습니다. 30대 남성 총책 A씨 등은 이런 차들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성능 기록부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중고차로 거래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공범 관계인 서류상 차량 매수자가 중고차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적게는 2,500만 원, 많게는 2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69차례 중고차 사기 대출을 받아 약 12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와 중고차 딜러, 명의 대여자 등 사기 일당 2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대출받은 돈을 명품이나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많은 만큼 각종 투자나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해 주범 8명을 구속하고 차량 명의를 빌려준 공범 등 10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정읍시 고부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에선 얼굴에 화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엔 익산시 함남연의 한 목재 폐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고 오후 1시 55분쯤에는
익산시 신동 차량 수리 업체에서 불이 나 60대 업체 대표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민간 합동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의 하나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 점검이 전주시 팔복동에서 이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소방청 등 48개 기관의 5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접수하고 진압하는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직원 연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초중등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교직원 연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수업 개선 중심의 연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연수 등의 개편안과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겨울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전북도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 대응반을 꾸려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찰합니다. 또 임시 주거 공간이나 손난로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지역 급식소를 통해 무료 급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하권 추위는 물러났지만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5도에서 출발해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한결 포근하겠고요. 절기상 소설인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주말 아침에는 0도 안팎으로 추워지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북 동부권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북부 지역에는 1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정읍과 고창의 아침 기온 4도에서 출발해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설이나 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순창 2도, 남원 3도에서 출발해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이 점차 건조해지면서 자치단체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가을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어 산불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 20여 건 가운데 70% 가까이가 등산객 실화가 원인이었는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 근처에서 화기물을 휴대하거나 소각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